사람들한테 이 주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같을 수는 있는데 뭐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주소는 이 주민등록법이라는 어떤 공법, 그러니까 행정법상의 어떤 그러니까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정된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 주소는 이게 이제 공법적인 거라면 이거는 우리는 어떤 사법적인 법률 관계를 위해서 이제 설정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 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니까 두 곳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는 두 곳 이상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주소, 이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이 민법상의 주소는 두 곳 이상 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국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오는 경우, 그 사람들은 국내에 머무는 곳, 거소를 이렇게 주소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 문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이제 채무를 이행을 할 때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제 당연히 이제 주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채권자의 주소에서 하느냐, 뭐 채무자의 주소에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 그러니까 이제 직접 채권자를 찾아가는 거죠. 채권자를 찾아가서 채무를 이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지참채무라고 하고요. 지참채무,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제 그 자기 주소, 여기 자기 주소에서 하는 거.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으러 오는 거죠. 채권자가 이제 받으러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심채무라고 해요. 요거 이제 그 채권법 시간에 다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어떤 제3의 주소로 이제 발송을 하고 채권자가 여기 와서 찾아가는 거, 이런 경우, 이런 거를 또 송부채무, 이렇게 말해요. 송부채무. 그래서 이제 주소와 관련된 거, 그래서 채권자의 주소냐, 채무자의 주소냐, 그리고 아니면 제3의 주소냐, 뭐 요런 것들, 제3의 장소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참채무, 추심채무, 뭐 송부채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법 시간에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이것처럼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주민등록상의 그런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법상의 민사관계, 그러니까 사법적인 법률 관계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그게 바로 주소예요. 그러면 이 주소, 보통 이제 생활의 근거가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주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소에서 떠난 사람들. 자, 그러니까 자기 주소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 주소에 없는 사람들. 그래, 없다라고 해서, 네. 사람들을 부재 또는 부재자라고 해요. 부재자. 그죠? 부재자 투표 같은 거 하잖아요. 부재자 투표 같은 거. 그래서 이 민법상 우리 이제 부재자의 경우에는 일단 그 자기 주소에서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런 경우 있죠.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 때 집에 돌아가면 이 사람은 그럼 부재자냐?
집에서 나왔으니까 부재자냐? 그건 아니고요. 당분간 이렇게 이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돌아갈 가능성, 뭐 돌아올 가능성이 좀 없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재산 관리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 이제 재산을 두고 갔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부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생사불명이어야 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제 다 알아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생사불명이냐 아니냐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사가 불명한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의 경우에도 이 사람도 실종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부재자예요. 부재자. 생사불명인 사람도 부재자예요. 근데 이 부재자는 자연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요. 법인은 부재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부재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재자는 자연인만을 상대로 해요. 그래서 부재자의 문제는 결국에 그 부재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 부재자가 자기 재산 관리를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때 한 경우. 그래서 이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이제 선임되었을 때, 그래서 재산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는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재산 관리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재산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죠?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인데, 보통 이제 이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재산 관리를.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위임 계약에 의해서 보통 이제 위임 계약에 의해서 재산 관리를 이제 맡기고 위탁을 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재산 관리는 그 위임 계약의 수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인 거죠. 수임인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에요. 부재자의 대리인인데 어떤 그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임의는 이거예요. 맡길 임이고요. 뜻의, 그래서 임의 대리인인데, 의사에 맡겨졌다는 거죠. 의사에 맡겨졌다는 거. 그래서 어떤 대리권이 그 당사자들의 어떤 의사 표시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걸 임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인이 어디까지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이 위임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위임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재자가 그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사라진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재산 관리인을 1년 동안 나 재산 좀 관리해줘 그랬는데,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그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재산 관리인의 이제 권한이 소멸하는 경우, 대리권이 이제 소멸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법원이 개입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법원은 재산 관리인을 이제 어떤 선임한다거나, 그래서 이 재산 관리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 재산관리인을 다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제 갈아치우고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새롭게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인에게 이제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어떤 처분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인의 어떤 그 권한을 좀 뛰어넘는 그런 행위들, 예컨대 이제 이 사람의 재산이 창고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사과예요. 사과를 창고에 이제 요즘 사과값이 엄청 비싼데 사과를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두면은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이 사과를 처분을 해서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해서 그 돈을 은행에 예치시켜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뛰어넘는 그런 처분 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인이 또 자기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부재자의 어떤 재산을 횡령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못하게 너 그러면 네가 이제 재산 관리를 하면서 성실하게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라.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관리를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일에 합당한 어떤 보수를 지급한다. 뭐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단 재산 관리인을 새로 선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 재산 관리인을 계속 재산 관리인의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제 법원이 이제 재산 관리인을 감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거나, 또는 재산 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그런 행위를 허가한다거나, 또는 재산 관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재산 관리인에게 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새로 선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제 부재자가 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어떤 부재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를 해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이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법원의 이제 처분인데, 이거 뭐냐면 재산관리인을 새로 선임을 한다거나, 이제 남아있는 재산을 봉인한다거나, 그걸 또 경매에 붙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통상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청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해관계인은 누구이냐? 이제 검사는 공익을 대표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고요. 이해관계인은 이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다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좀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뭐 이제 보증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해관계인이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처분을 해주세요. 보통은 이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요,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임의 대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선임한 이 재산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법정, 이렇게 이제 법에 의해서 정해진 법정, 그래서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관리는 언제든지 이제 사임할 수 있고요. 또 법원 역시 언제든지 재산관리인을 이제 이 사람을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쳐서 선임할 수 있어요. 개임이라고 해요. 개임. 고쳐서 선임하는 거 개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관리인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통상적으로 이제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보존하는 행위. 그냥 이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을 그냥 두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땅 같은 경우, 만약 그게 농경지라면 그냥 묵혀두는 건 오히려 그 토지의 뭐랄까, 그거를 이제 낮추게 되잖아요. 토지의 저기를 낮추게 되니까, 토지 계속해서, 농경지는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게 오히려 좀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어떤, 낮게 하는, 개량하는 거. 그래서 보존 행위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관리 행위라고 하면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 행위, 그 다음에, 이용하거나 또 개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관리 행위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처분하는 행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처분 행위는 관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관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 관리는 자유롭게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처분하는 행위 있죠. 처분 행위. 예컨대 창고에 딸기가 수북하게 있어요. 그럼 이 딸기를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건 일단 내다 팔아야겠죠, 시장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딸기를 처분하는 행위가 돼요. 처분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 행위는 관리 행위, 그러니까 보존, 이용, 개량을 범위를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처분 행위는 당연히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관리인이 통상 이제 부재자의 재산을 어떤 뭐랄까, 부재자를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재산관리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관리하는 행위 안에,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요거를 뭐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재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좀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부재자의 재산에 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것들은 그죠? 부재자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이제 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산관리인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위임 계약 있죠. 위임 계약에 의해서 임의 대리인의 했던 관리하는 것과 좀 같다. 그래서 의무도 위임 계약에 에서 발생하는 그런 의무와 좀 동일하다.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일종의 위임 계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되죠. 그래서 이 위임 계약상의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부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제 재산을 이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의무다라고 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라고 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주의.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 이제 관리자. 그래서
선관주의 보통 이렇게 줄여 말하거든요. 이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좀 채권 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 계약의 경우에 이 위임을 한 사람이 사망을 하더라도 이 위임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계약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잖아요. 사망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의무를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자기가 이제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요. 가정법원에서 명하는 어떤 그런 처분을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할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선관주의는 꼭 그냥 외워주세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거. 그리고 요것과 좀 다른 게 이제 자기 재산에 기울이는 주의,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재산에 기울이는 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 관리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느냐? 당연히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그래서 이 보수를 지급해달라. 그래서 보수 청구권이 있어요. 보수를 지급해달라. 비용,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손해배상까지, 이런 것들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필요비라든가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럼 재산관리가 언제 종료하느냐? 재산관리가 이제 부재자의 재산관리가 끝나는 경우, 일단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면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는데 나중에 부재자가 직접 또 다른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러면 이 재산관리인을 따로 선임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관리가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부재자가 이제 사망하거나 죽은 게 확실해졌어요. 또는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처분 있죠. 이거를 법원에서 취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취소 선고, 법원의 이제 취소 선고에 의해서 취소가 됩니다. 자, 여기 취소라고 얘기했지만 요거는 법원에서 하는 취소 선고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아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해둬야 합니다. 자, 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부재 상태에서 아주 생사불명의 부재 상태에서 생사불명의 어떤 그런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면 참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권리 관계가 이게 권리 관계들이 좀 뭐랄까 불확실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불안정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이 사람과의 이 관계들이. 예컨대 이 사람한테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는 이제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딨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채무를 계속해서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으면은 난감하잖아요. 왜냐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금전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주면서 이 이자를 다 이렇게 이자를 다 납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산 역시 그대로 관리되지 않고 또는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묶여 있는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상속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배우자도 이제 그냥 계속해서 혼자 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혼자 살다 보면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제 부부 관계에 있는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혼인 관계가 없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을 이제 실종 선고를 함으로써 이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사망한 것으로 의제해요.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니까 이 사람의 권리 관계는 상속이 되겠죠. 바로 이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일어나요. 실종 선고가 있으면 이제 상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부부 관계도 이제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남아 있는 배우자는 뭐 이제 다른 사람과 또 혼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재자의 어떤 재산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이 상속인들이라든가 어떤 남아 있는 배우자를 좀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의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종 제도예요. 그럼 실종. 우리 이제 보통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생사불명의 상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예요. 불명, 그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생사불명의 상태가 이제 좀 쭉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실종이라고 하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실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이런 실종이라고 하는데, 법률상 우리가 말한 이 실종은 뭐냐면, 법원에서 하는 실종 선고를 말해요. 실종 선고제도, 이걸 말해요. 그래서 실종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더라도 아직은 이제 실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실종 선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 생사불명이어야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야 돼요. 생사불명의 상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생사불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있어야 돼요. 보통 이 생사불명이 뭐냐?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라는 게 증명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살아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이제 죽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종인데, 이제 실종이 이제 보통 실종이 있고요. 특별 실종이 있어요.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이 있는데, 보통 실종은 이 기간이 5년이 넘어야 돼요. 5년. 그럼 이 5년 언제부터 5년이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식이 있었을 때, 최종 소식이 있었을 때부터 이제 따집니다. 그때부터 5년이에요. 그때부터 5년이 딱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실종은 이제 4가지 경우인데요. 일단 요거는 1년이에요. 기간이 1년. 자, 먼저 전쟁. 그죠? 전쟁이 나왔었어요. 전쟁 실종. 전쟁이 끝났을 때, 종지라고 해요. 종지. 멈춘 게 아니라 전쟁이 종지했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보통 이제 국제법상의 전쟁은 이제 강화 조약. 국제법상 강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종전이나 휴전이든 뭐 이제 강화협정. 그래서 그게 이제 체결이 되면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인 전쟁 국가다. 뭐 이제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휴전이냐 종전이냐 뭐 이거 따지지 않고 일단 휴전협정 자체가 이 국제법상의 강화 조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반도에서 사실상 전쟁은 이미 1952년에 53년인가요? 52년인가 그때 끝난 거예요. 그래서 53년이죠. 53년. 1953년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래, 괜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떠벌리는 거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국제 정치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 다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개념상 휴전이라는 개념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내려면 종전 협정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좀 일종의 말장난 같기도 하고 어떤 개념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용어라든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쟁은 사실 끝난 거예요. 그게 이게 국제법상은 이렇게 이제 강화에 의해서 하는데, 실종 선고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쟁이 끝났을 때 표준으로 합니다. 사실상 전쟁이 끝났을 때. 그래서 전쟁은 이제 사실 전쟁은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쟁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따져요. 1년. 이게 이제 전쟁 실종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 실종이 있는데,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예요.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 이제 선박이 침몰한 때. 그 다음에 항공기 실종. 항공기 실종은요, 이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그 다음에 위난 실종. 재난, 재해 이런 거 있죠. 위난. 그래서 위난 실종은 위난이 종료했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다면 이제 지진이 끝났을 때, 이제 폭풍, 뭐 이런 게 와서 저기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이제 끝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기산을 해요. 그때부터 1년이라는 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생사불명의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실종 선고의 어떤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검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제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해관계인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 실종 선고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해요.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하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그러니까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공시최고 절차. 그러니까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시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시최고 6개월 이상 요 공시최고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무도 와서 신고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바로 이제 이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이제 실종 선고를 하게 돼요.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이 실종 선고를 청구했던 이 사람들 있죠. 청구했던 사람들이 1개월 이내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상 요거 이제 실종에 신고를 하게 돼요. 실종 신고 이제 선고한 거,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사망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의제가 되는데, 그럼 언제 사망한 것이냐, 언제 사망한 것이냐, 그죠? 사망으로 의제된다고 했잖아요. 사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죽었다. 그럼 언제 죽은 거냐? 언제 죽은 거냐? 그러면 네, 실종 기간이 있었죠. 실종 기간이 끝났을 때, 실종 기간이,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사망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사망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게, 좀 저기 할게요. 우리 이제 민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법, 일본 민법은 이렇게 그 실종 기간이 끝났을 때, 예컨대 이제 5년이라면 5년이란 기간이 끝났을 때 사망한 것으로 의제를 해요. 근데 이제 독일법이라든가 독일 실종법이라든가 스위스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있죠.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또는 이제 이 뭐냐면 그러니까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종 신고 기산하는 게 이제 요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자, 독일 실종법이나 스위스법은 사망으로 추정해요. 추정. 근데 우리나 일본 민법 같은 경우에 우리 민법, 일본 민법은 실종 기간이 종료했을 때, 만료했을 때, 실종 기간이 모두 만료했을 때 사망으로 의제합니다. 그래서 추정과 의제 법률 효과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그 지금 효과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망으로 의제한다, 즉 사망으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거는 이 실종자가 있죠. 실종자의 그 기존의 주소를 바탕으로 형성된 어떤 사법적인 이제 사법적인 그 법률 관계, 사적인 법률 관계,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의제해요. 그래서 이 사법상의 법률 관계는 이제 모두 종료되는 거예요. 재산 관계 모두 종료해요. 그래서 재산은 모두 상속인에게.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배우자는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다시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법률 관계를 딱 이렇게 종료시키는 거지, 이 사람의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건 아닙니다.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건 아니고, 단지 법률 관계를 이제 사망을 의제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그냥 종료시키는 그런 제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종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이 주소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다른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거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소를 중심으로 형성한 그 법률 관계는 이게 소멸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서 이 주소에서 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는 경우 있죠. 이것도 효력은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는 거 가능해요. 이걸 무효로, 그러니까 소멸시키진 않아요. 자, 이게 그 다음에 사적인 거기 때문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 이거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적인 법률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공법상의 법률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법상의 법률 관계, 그러니까 뭐 이제 투표하는 거, 투표권 이런 거 전혀 소멸하지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망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실종 기간 시작되는 거 있죠? 이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실종 기간이 딱 끝나고, 끝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실종 선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때 사망으로 의제가 되잖아요. 사망으로 의제가 되니까, 이때까지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사망으로 의제가 되니까 이 사람은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당연히 의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실종 선고를 하면 이렇게 이제 사망으로 의제가 되는데 실종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종 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사망으로 이제 실종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이제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해서 사망으로 이제 의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실종 선고가 없어요. 실종 선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종 선고가 없으니까, 그렇죠? 실종 선고가 없으니까 이 부재자는 지금 생존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실종 선고가 없는 이상 부재 기간이 얼마냐, 생사불명이 된 기간이 얼마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실종 선고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이제 그 실종 선고가 만약에 있었다면 사망으로 의제되는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사망으로 의제가 되었을 그 시점까지는 생존했다라고 추정을 하자라는 견해가 있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실 문제로, 취급을 해야 된다. 사실 문제로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로 취급하니까 생존을 추정할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견해들인데요. 이게 좀 우리 판례의 태도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사건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우리 이제 대천 있잖아요. 그 충남 이제 대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는 보령이라고 했죠. 보령군. 지금은 이제 대천시인데 이 대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하나가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침몰을 했는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이제 침몰을 했는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물속에 빠져서 이제 생사불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말하는 이제 실종 상태인 거죠. 생사불명의 상태가 됐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이제 이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원심에서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이 사람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 행방불명이 된 거는 인정하는데 사망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도 사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사망을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
이런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고 이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 생존을 추정하고 있는 거냐,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사망의 증거가 없으니까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85년 판결인데, 이제 1989년 판결에는 이게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이게 저기 이제 대천 앞바다가 아니라 저 북태평양, 북태평양의 원양어선, 그러니까 오징어 잡이 배에 이제 원양어선에 오징어 잡이 배에 갔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원양어선에서 이제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선원이 이제 빠져서 선원이 이렇게 이제 빠져서 이제 역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사망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사망했다 인정. 물론 이제 어떤 사망의 증거 이런 건 없는 거죠. 사망의 증거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좀 사망의 개연성이 아주 높고 살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사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989년 판결인데 85년 판결하고 89년 판결의 태도가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딱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종 선고가 내리잖아요. 실종 선고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사망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 사실, 반증이 있더라도 이게 사망 의제가 번복되질 않거든요. 반증에 의해서 번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복되지가 않아요. 계속 저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반증에 의해서 번복되지 않는 게 이제 간주의 특징인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반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는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소 선고를 해야 돼요. 취소 선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취소 선고는 실종 선고의 원인과 이 실종 선고를 하게 된 원인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정한 사람들의 청구에 의해서 정환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 사망으로 의제된 이 효과를 번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복하는 거 이거 이제 실종 선고의 취소인데 일단 이걸 취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다른 사실이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야 돼요. 이 다른 사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그렇죠. 살아있다.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라고 이제 밝혀지는 경우, 생존한 사실. 두 번째는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확실하게 사망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실종 선고 시점에 의해서 정해진 그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 사망을 했어요. 그 시점에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실종 이 기간 있죠. 5년 또 1년이란 이 기간 내에 어느 중간에 이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실종 기간 중에 이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시 생존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야.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사실들이 이제 밝혀진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요건들인데, 형식적으로는 이해관계인, 아니면 이제 생존했으면 자기죠, 자기. 본인. 실종 선고 받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딱 갖춰지잖아요. 이 요건이 딱 갖춰지면 법원은 반드시, 취소 선고를 해야 돼요. 취소, 선고를 해야 돼요. 취소 선고를. 취소 선고. 그러면 이 취소 선고를 한다. 취소 선고를 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실종 선고가, 그러니까 실종 기간 시작이죠. 여기 보면은, 실종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 그 다음에 쭉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실종 선고가 있었고요. 실종 선고. 실종 선고.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취소 선고. 취소 선고. 그러면 이 실종 선고가 있으면 이 시기부터 사망으로 의제가 되죠. 사망으로 쭉 의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선고에 의해서, 취소 선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 선고에 의해서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망으로 의제된 효력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실종 선고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법률 관계, 선고에 의해서 법률 관계는 모두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전에 실종 기간 전에 있었던 어떤 재산 관계, 가족 관계가 모두 회복이 돼요.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원상태로 모두 회복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시기에 사망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제 사망한 시기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 법률 관계가 새롭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상속을 했었는데 실종 선고에 상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사망을 했다라고 밝혀지잖아요. 그럼 이 상속은 무효가 되고 상속은 요 시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시기에 이제 상속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법률 관계가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살아있는 게 밝혀졌다. 그럼 이때를 기산으로 해서 다시 5년이라는 기간 해서 다시 이제 실종 선고를 이제 청구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종 선고가 다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다 원상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있던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 관계는 주로 이제 상관이 없어요. 재산 관계는, 그죠? 이게 이제 상속으로, 이렇게 쭉 해서 뭐 이제 쭉 뭐 처분이 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그죠? 배우자가 혼인을 했어요. 배우자가 새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럼, 왜냐면 전 남편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의제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남편으로 이제 혼인을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이 혼인 관계, 새로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혼이 되잖아요. 두 사람의 배우자를, 뭐, 일부 이처제라든가, 아니면 일처 이부제,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혼인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배우자는 실종 선고를 어떤 효력을 믿었잖아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혼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실종 선고를 신뢰해서 믿어서 어떤 선의로, 그런 이제 이 사람이 뭐 살아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한 행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실종 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선의가 뭐냐 그러면 이게 모른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모른다. 뭘 모르느냐?
그러니까 실종 선고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걸 이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예컨대 이제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종이 됐어요.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B라는 배우자가 그래서 C와 혼인을 했어요. 이렇게 혼인을 한 경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선의라면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는 이제 이렇게 되살리지 않는 거죠. 선의라면. 그죠?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선의의 행위자를 이제 법으로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선의의 행위자가 누구냐? 그래서 견해는 둘 다여야 된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여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통설입니다. 통설이에요.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일 때 이게 보호받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견해는 한쪽만 일방 당사자만 선이면 족하다. 일방 당사자만 선이면 족하다. 뭐 이렇게 하는 보는 견해 있고, 그 다음에 양수자를, 그러니까 이제 재산 관계 같은 경우 있죠. 양수인, 받은 사람, 양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선의의 행위자는 보호를 받는데, 어쨌든 이 실종 선고를 원인으로 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결국 이걸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환을 해야 되느냐? 이제 반환하는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상속에 의해서 사망이 의제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했는데, 이제 상속이 이제 무효가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재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했으니까 이걸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선의라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그 다음에 악의라면 원물과 이자, 그리고 이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의가 뭐냐? 악의는 결국에 이제 실종 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존재한다. 실종 선고의 원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종됐다, 생사불명이다라는 사실과 좀 다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걸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으로 의제가 됐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고,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그리고 이제 이어서 취득한다고 해서 전득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전해서 취득한다. 전득한 사람은, 이 사람도 당연히 반환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반환해요. 이 사람 반환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도 반환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도 반환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죠? 이게 이 사람이, 선의라면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상 실종 선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재산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취득하게 된 사람은 이제 보호를 그러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반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